저 여자가 누구야? 아버지를 속이는 사기꾼 아니에요? 며느리가 아버지 곁에 있던 조선족 도우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30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아버지를 되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버렸던 바로 그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너희는 이미 나를 버렸잖냐? 6개월 후 법정에서 상속권 상실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 300억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의 품으로 흘러갔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덕수가 좁은 화장실에서 나오자 아들 도윤이 팔짱을 낀 채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소파에 앉아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도윤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수는 무릎이 아픈 몸을 이끌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뭔 일이냐? 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더 이상 모실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 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이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만 3억이 넘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수진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 봐요. 이 좁은 집에 저희 둘이랑 애들까지 4명이 사는데 아버님까지 모시면 5명이에요. 수진이 손가락으로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좁은지 아세요? 애들 공부할 곳도 없어요. 덕수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마저. 아버지도 이해해 주세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도윤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덕수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좋은 요양원 찾아놨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병도 잘해줘요. 덕수가 서류를 내려다보자 행복한 노후 요양원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미 도윤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계약했단 말이냐? 덕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다음 주에 가시면 돼요.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덕수는 아들 부부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농사지어 번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줬는데 이런 취급을 받는다니. 알겠다. 덕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도윤과 수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동의해서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덕수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와 약통, 그리고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가방을 정리하던 덕수는 오래된 토지대장 사본들을 발견했습니다. 고향 선산부지에 관한 서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본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겠지. 덕수가 혼잣말을 하며 사본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덕수는 방 구석에서 보자기에 쌓인 원본 토지 증서를 꺼냈습니다. 선산부지의 진짜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이건 절대 함부로 둘 수 없어. 덕수가 보자기를 품속 깊이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 수진이 덕수의 가방을 뒤져보고 있었습니다. 이 지저분한 종이들은 뭐예요? 수진이 토지대장 사본들을 꺼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중요한. 덕수가 말하려 하자 수진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휴, 이런 낡은 종이들 요양원에 가져가서 뭐해요? 수진이 서류 뭉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사본이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택시 왔어요. 도윤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덕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품속의 보자기만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을 떠나 외곽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시설이 생각보다 낡았습니다. 복도에서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쿰쿰한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직원이 좁은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침대 2개가 전부인 방이었습니다. 룸메이트는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조용히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공중전화 앞에서 덕수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세요? 저 김덕수입니다. 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어떤 일이시죠?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 지금 시작하고 싶습니다. 덕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덕수는 전화를 끊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윤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나니 집이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수진이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진짜 후련해.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러게. 아버지 용돈도 안 줘도 되고. 도윤이 리모컨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도윤은 아버지 통장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잔액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아버지 통장이 텅 비어 있어. 도윤이 수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뭐, 그럴 리가 없는데? 수진이 달려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없네. 아버지가 다 빼신 걸까? 수진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요양원비 때문인가? 그래도 이렇게 다 뺄 이유가.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덕수는 이미 고급 리무진을 타고 요양원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변호사가 보낸 전문 운전기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서울로 가자꾸나. 덕수가 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품속의 보자기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도윤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고양리 신도시 개발 특집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고양리 일대가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도윤이 리모컨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고양리라니 아버지 선산이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토지 보상금은 평당 2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대상 지역 총 보상액은 3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30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여보, 수진아, 당장 와봐. 도윤이 소리치며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것 좀 봐. 아버지 선산이 있는 고양리가 신도시 개발 지역이래. 도윤이 TV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고양리 일대의 항공 사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개발 구역 안에 덕수의 선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그럼 아버님 땅이.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0억이야, 300억. 우리가 벼락부자가 되는 거라고. 도윤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여보, 혹시 그 서류들. 무슨 서류? 도윤이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가져가려던 낡은 종이들 말야. 내가 버린 그것들.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게 땅 문서였을까?
도윤이 수진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낡은 종이 뭉치였어. 진짜 중요한 거였으면 아버님이 말씀하셨을 텐데. 수진이 자신을 달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수진은 곧바로 아파트 분리수거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며칠이 지나서 쓰레기는 모두 수거된 후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수진이 빈 쓰레기통을 뒤지며 절규했습니다. 도윤도 뒤따라와서 수진과 함께 바닥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아버지부터 찾자. 요양원에 연락해봐. 도윤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곧바로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덕수 어르신이요? 아, 그분은 이틀 전에 퇴소하셨는데요. 요양원 직원의 대답에 도윤 부부는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퇴소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어요. 다만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신 건 확인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급 승용차요? 도윤이 되물었습니다. 네, 검은색 리무진이었어요. 운전기사도 정장을 입고 있었고요. 직원의 말에 도윤 부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300억이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 서류를 버려서 이렇게 된 거야. 도윤이 수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진짜 중요한 거였으면 아버님이 말씀하셨을 거 아니야. 수진도 지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고급차를 타고 어디 갔을까? 도윤이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혹시 벌써 보상금을 받으신 건 아닐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틀 후 도윤은 지인을 총동원해서 아버지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청, 동사무소, 심지어 부동산에까지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보상금 수령자 명단을 알려달라고요? 그건 공개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구청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덕수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실종된 아버지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지만 곧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버리고 나서 돈 냄새 나니까 찾는다는 거 아님? 전형적인 폐륜 자식이네. 아버지가 부자 되니까 찾는다는 소리 아님? 악플들을 본 수진은 급하게 글을 삭제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덕수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 부부는 매일 밤 300억에 대한 꿈을 꾸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속인 거야. 분명히 돈 받고 숨어버린 거라고. 도윤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를 이용해서 요양원비까지 아끼고 말이야. 수진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덕수를 벌인 사실은 까마득히 잊고 오히려 피해자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때 도윤의 휴대폰에 지인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강남에서 내 아버지 같은 분 봤는데 고급 외제차 타고 계시던데? 도윤이 문자를 보고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강남이래. 당장 가보자. 두 사람은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300억의 주인을 찾기 위한 필사적인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각 강남의 고급 주택가 덕수는 넓은 응접실에서 편안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3층짜리 대저택의 주인이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생님, 면접 보러 오신 분이 도착하셨습니다. 정장을 입은 비서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50대 초반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진중한 표정을 한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여사라고 합니다.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덕수가 그녀를 찬찬히 둘러봤습니다.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돈에 대한 욕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족이신가요? 덕수가 물었습니다. 네, 고향은 연변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10년 됐어요. 심여사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덕수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고향에 남편과 아들이 있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심여사의 목소리에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녀의 진실한 모습에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돈이 아닌 가족을 위해 고생하는 모습이 예전의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거니까요. 덕수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향에서도 시부모님을 모셨어요.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심여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덕수는 더 이상 면접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덕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심여사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심여사는 덕수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침마다 몸에 좋은 죽을 끓여주고 약시간을 챙겨주었습니다. 심여사, 고생이 많소. 덕수가 심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심여사가 덕수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덕수는 오랜만에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정이었습니다. 한편 강남 일대를 수소문하던 도윤이 드디어 결정적인 정보를 얻었습니다. 내 아버지 맞는 것 같아. 대저택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 지인이 도윤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디 주소야? 도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청담동 번지야. 그런데 정말 내 아버지가 맞나? 완전 부자 같던데. 지인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자마자 수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찾았어.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찾았다고. 정말? 어디? 수진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청담동 대저택이야. 당장 가보자. 도윤이 차 열쇠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하게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300억에 대한 얘기뿐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해. 그래야 유산을 받을 수 있어. 수진이 화장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눈물 좀 짜내서 용서 빌어야겠어. 도윤이 핸들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청담동에 도착한 두 사람은 호화로운 대저택 앞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여기 있을까 반신반의했습니다. 오후 3시경 검은색 벤츠가 대저택 정문에서 나왔습니다. 뒷좌석에는 고급 정장을 입은 덕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단정한 옷을 입은 심여사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진짜 아버지야?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의 남루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품이 있는 노신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야? 도윤이 심여사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분명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여자일 거야. 수진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차가 신호등에 멈추자 도윤 부부가 달려가서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윤이 소리치며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덕수가 창문을 내리자 도윤과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도윤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덕수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을 쫓아낸 그들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나를 버렸잖냐? 덕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도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심여사가 조용히 덕수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수진이 갑자기 심여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사기꾼 아니에요?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심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만해. 덕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출발하세요. 덕수가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차가 떠나자 도윤 부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0억이 다시 한번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수진이 땅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자. 상속권이 있잖아. 도윤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수단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덕수의 대저택에서는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심여사가 덕수를 정성껏 보살피며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심여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덕수에게 물었습니다. 덕분에 몸이 많이 좋아졌소. 덕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때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변호사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드님이 상속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줄 알았소. 덕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에 대한 증거 자료를 준비해 주시오. 덕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부부가 끝까지 돈에만 매달린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덕수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선생님, 심여사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덕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심여사가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덕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심여사는 망설임 없이 덕수를 부축해서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평소 운전을 잘하지 않았지만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다를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금방 병원 도착해요. 심여사가 운전하면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덕수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심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챙겨주는 심여사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덕수는 곧바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심여사는 복도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수가 깨어났을 때 침대 옆에는 심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심여사, 고생했소. 덕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깨어나셨으니 다행이에요. 심여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도윤과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덕수의 입원 소식을 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그들의 진심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빛에서 재산에 대한 욕심만 보였습니다. 상속 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수진이 대놓고 물었습니다. 심여사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가 아픈 상황에서 재산 얘기를 하다니요. 지금은 몸 회복이 중요하죠. 심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끼어들 일 아니에요. 수진이 심여사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덕수가 힘겹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모습을 보니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너희는 돌아가거라. 덕수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걱정돼서 온 거예요. 도윤이 변명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재산 때문이잖냐. 덕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 부부가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뭔가 중얼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에 덕수와 심여사만 남자 심여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힘드시죠?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오. 덕수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심여사가 덕수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말없는 위로였지만 덕수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심여사, 고향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덕수가 심여사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농사 짓고 아들은 대학 다녀요. 등록금이 부담이지만 열심히 공부해요. 심여사가 가족 얘기를 하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덕수는 심여사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봤습니다. 돈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심여사, 나에게는 당신이 진짜 가족 같소. 덕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심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타국에서 홀로 지내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덕수가 퇴원할 때까지 심여사는 매일 병원에서 간병했습니다. 진심 어린 보살핌 덕분에 덕수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덕수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앞으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심여사를 핵심 증인으로 세우시오. 덕수가 변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의 소송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유기했다는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시오. 덕수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덕수는 심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심여사, 내가 결정한 게 있소. 무엇인가요? 심여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1차 녹음 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내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요. 그리고 심여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소. 덕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심여사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았어요. 알고 있소. 그래서 더 고마운 거요. 덕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심여사는 덕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상속권 상실 소송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00억 원대의 상속 분쟁이라는 화제성 때문에 여러 언론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기 나온다. 기자 하나가 소리치자 카메라들이 일제히 법원 입구를 향했습니다. 덕수가 고급 정장을 입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심여사가 그의 팔을 부축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김덕수 씨, 아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재산 분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덕수는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도윤과 수진이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수진이 도윤의 팔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겨야 해. 300억을 포기할 수는 없어. 도윤이 이를 악물며 답했습니다. 법정 안에 모든 당사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청석에는 구경꾼들과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상속권 상실에 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도윤 측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아버지를 부양할 의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단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요양원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덕수 측 변호사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증거 1번을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피고가 원고를 요양원에 보낸 직후의 행동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요양원에 간 후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양원에서 퇴소했는데도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덕수 측 변호사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분리수거장의 CCTV 영상입니다. 법정 안에 큰 모니터가 설치되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는 수진이 덕수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저건 그냥 낡은 종이었어요. 수진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상에서 수진이 서류를 버리며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이 영상은 피고가 원고의 소중한 물건을 함부로 대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원고가 땅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찾기 시작했다는 것도 입증합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법정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방청객들이 수진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심료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가 덕수를 돌본 모든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드님을 그리워하셨어요. 아프실 때마다 아들 이름을 부르셨어요. 심여사의 목소리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은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으셨어요. 재산 얘기만 하셨어요. 심여사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비정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김도윤과 이수진은 부양 의무를 고의로 방기했으며 원고에 대한 유기 행위를 저질렀음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판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들의 상속권을 상실시킨다고 판결합니다. 판사의 망치가 딱 소리를 내며 책상을 쳤습니다. 안 돼. 수진이 절규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도윤도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덕수에게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실 예정입니까? 아드님과 화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지만 덕수는 아무 대답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심여사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소송에서 승리한 지 일주일 후 덕수는 덕수행복재단을 공식 설립했습니다. 고양리 선산부지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센터가 건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사업마저 완전히 망한 도윤 부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대저택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도윤이 대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덕수가 창문 너머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선을 그어야 할 때였습니다. 심려, 그들에게 전해주시오. 덕수가 심여사에게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봉사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우라고 하시는 거네요. 심여사가 덕수의 뜻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후 문화센터 개관식 날 덕수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익명의 독지가로 소개된 덕수에게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도윤과 수진이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고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덕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존중입니다. 심여사가 무대 옆에서 덕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화센터 개관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덕수는 매일 아침 심여사가 끓여주는 미역국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입맛이 어떠세요? 심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좀 이상하오. 음식 맛을 잘 모르겠어. 덕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덕수는 밥맛이 없고 소화도 잘 안 되었습니다.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심여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괜찮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덕수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덕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기력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심여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강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병원에 가셨죠? 제가 너무 걱정돼요. 덕수도 자신의 몸 상태가 심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심여사와 함께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네요. 의사가 덕수의 상태를 진찰한 후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여사를 따로 불러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길어봐야 6개월 정도. 심여사가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덕수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선생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심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환자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할 일들이 있을 테니까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덕수는 이미 자신의 병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심요사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려사 씨, 내 병이 심각한가 보오? 덕수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심여사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서둘러야 할 일들이 있소. 덕수가 의외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덕수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소. 덕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편 문화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도윤 부부는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는데. 봉사활동을 마친 후 도윤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수진의 눈에 다시 욕심이 번뜩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윤이 물었습니다. 상속권은 잃었지만 생전 증여는 별개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수진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도윤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진짜로 잘해야 해. 아버지가 우리 마음을 봐주시도록. 도윤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 부부는 병원에 찾아가서 덕수를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밤새 지킬게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덕수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아했지만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의 정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윤 부부의 진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서 생전 증여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혹시 저희에게. 도윤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뭘 말하려는 거냐? 덕수가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단 말고 개인 재산 중에서 조금이라도. 수진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국 이들도 돈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심여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도윤 부부가 또다시 재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에요. 심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우리가 가족인데. 수진이 심여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가족이라면 돈 이야기부터 할까요? 심여사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덕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들 부부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돌아가거라. 덕수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진심으로. 도윤이 변명하려 했지만 덕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진심이라면 돈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았을 거다. 도윤 부부가 할 말을 잃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덕수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덕수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심여사만이 밤낮 없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심여사, 고맙소. 덕수가 심여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심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덕수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덕수의 병실에는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도윤 부부가 돌아간 후 심여사만이 덕수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심여사, 변호사를 불러주시오. 덕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요? 너무 늦은 시간인데. 심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요.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르겠소. 덕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여사가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30분 후 변호사가 공증인과 함께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유언장 작성 준비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재단 운영 기금을 제외한 개인 재산의 90%를 심여사에게 증여한다. 덕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심여사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선생님.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요. 덕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심여사는 내가 외롭지 않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요. 이것은 감사의 표시요. 덕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난 후 덕수는 편지도 썼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전할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도윤아, 수진아, 너희를 용서한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우기 바란다. 덕수가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란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유언장과 편지를 심여사에게 맡긴 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하오. 덕수가 심여사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 부부가 또다시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어제 나간 후에도 재산 생각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어제는 죄송했어요. 오늘은 정말 간병만 할게요. 수진이 거짓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생전 증여 서류에 서명만 해주세요. 재단 기금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도윤이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심여사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많이 아프세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심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남인데 왜 계속 끼어들어? 수진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요. 심여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덕수가 힘겹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끝없는 탐욕에 지쳐 있었습니다. 너희는 정말 끝까지. 덕수가 말하다가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심여사가 급하게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덕수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를 부르세요. 심여사가 간호사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와서 덕수를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도윤 부부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덕수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여사가 24시간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의료사씨, 덕수가 가늘게 심여사를 불렀습니다. 네, 선생님. 심여사가 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요. 덕수가 마지막 힘을 모아 말했습니다. 내 유언을 잘 지켜주시오. 덕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네, 꼭 지키겠어요. 심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그때 도윤과 수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려고 왔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침대로 다가가려 했지만 덕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덕수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심여사가 그의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윤 부부는 슬픔보다는 유언장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직도 재산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은 언제 공개되는 거야? 수진이 심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장례 후에 변호사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심여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덕수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문화센터 사람들과 봉사활동을 함께 했던 이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심여사는 덕수가 남긴 유언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그의 뜻을 이어받아 살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아직 유언장 공개가 남아 있었지만 심여사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덕수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후 법무법인 사무실에 모든 관련자들이 모였습니다. 유언장 공개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도윤과 수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여사는 차분한 모습으로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고 김덕수 선생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엄숙하게 말하며 봉인된 서류를 열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재단 운영 기금 30억을 제외한 개인 재산 270억 중 90%인 243억을 심료사에게 증여한다. 도윤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43억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심여사에게 돌아간다니요.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수진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27억은 도윤과 수진에게 남긴다. 단 조건이 있다. 변호사가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도윤 부부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 돈은 봉사단체 설립 기금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없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심여사는 덕수의 헌신적인 간병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이 재산을 받는 것임을 명시한다.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도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유언장 효력에 문제는 없습니까?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공증인 이폐하에 작성된 완벽한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심여사의 기여분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변호사가 덕수의 편지를 도윤 부부에게 건넸습니다. 고인이 남기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한자 한자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아, 수진아, 너희를 용서한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우기 바란다. 편지를 읽던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란다. 수진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에 눈이 멀어 그 사랑을 몰랐던 것입니다. 심여사가 조용히 일어나서 도윤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두 분을 걱정하셨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도윤이 심여사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시면 돼요. 심여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6개월 후 심여사는 덕수 행복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덕수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도윤과 수진은 받은 27억으로 희망봉사단을 설립했습니다. 매일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사니까 마음이 편해. 수진이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돈만 쫓아다닐 때와는 완전히 달라. 도윤도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느 봄날 심여사가 문화센터 정원에서 덕수를 추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덕수를 기리는 작은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잘 계세요? 심여사가 동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들이 마치 덕수의 대답 같았습니다. 그때 도윤과 수진이 봉사단 조끼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문화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심여사 이사장님,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심여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덕수의 동상을 바라봤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이지만 모두 덕수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수가 남긴 재산으로 운영되는 방과 후 교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심여사가 고향 가족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 심여사가 화면 속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자랑스럽다.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심여사는 덕수 덕분에 가족들과도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 걱정 없이 가족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편 도윤 부부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진정한 삶의 보람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진짜 선물은 돈이 아니었어. 도윤이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며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사람다운 마음을 되찾게 해주신 거야.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산소 앞에서 두 사람은 깊이 절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지금부터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300억이라는 거액의 유산은 혈연이 아닌 조건 없는 사랑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덕수가 남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문화센터 정원에 석양이 물들어갔습니다. 덕수의 동상이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평화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이렇게 영원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300억이라는 거대한 유산이 혈연이 아닌 진심을 따라 흘러간 이야기였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 부부를 용서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우쳐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부모를 버린다면 언젠가는 자신도 똑같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심여사는 조건 없는 헌신으로 진짜 가족이 되었고 도윤 부부는 뒤늦게나마 봉사를 통해 삶의 참된 가치를 찾았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과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